한여름 땡볕 아래 두 청년, 광합성이라도 하고 있는 걸까요? 이들은 대한민국의 과학을 이끌어갈 울산과기원의 과학도로 밝혀졌습니다. 예, 지금 연꽃의 초소수 표면이라고, 초소수 특성이라고 해서 이 변기는 이렇게 이제 기계 장치를 쓰기 때문에 변기를 연구하는 유니스트의 교수님입니다. 이런 변기 보신 적 있으세요? 학교 한가운데 자리 잡은 휘황찬란한 저 건물의 정체는 또 뭘까요? 궁금한 것 투성입니다. 이 유니스트는. 이곳은 유니스트 공학관의 심장부 기계공학과. 흥미가 최우선인 어린 학생들마저도 단번에 사로잡는 아주 핫한 곳입니다. 그런데 실험실 이름이 뭔가요? 이름은 바이오 로보틱스 앤 컨트롤 실험실이고요. 저희 실험실에서는 어떤 착용형 시스템 그런 시스템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곳은 생명과학부 연구실입니다. 쭉 짜낸 저 황금색알로 뭘 연구하는지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저걸로 얼굴을 연구한답니다. 그것도 사람의 얼굴을요. 게다가 더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개구리가 유럽 쪽에서 임신 테스트용으로 쓰였어요. 생물 실험에 쓰는 게 아니라 정말 이 행동을 관찰하고자 키우는 거기 때문에 손가락 크기만한 저 작은 도마뱀의 어디를 관찰해서 뭘 만든다는 건지 정말 궁금한데요. 뭔가 재미있는 일이 벌어질 것 같지 않으세요? 유니스트 연구실에서 일어나는 기발하고 창의적인 24시, 그 일상을 따라가 봅니다. 제1공학관으로 불리는 104동. 기계공학과와 원자력공학부, 그리고 디자인 및 인간공학부까지 다양한 학과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이오 로보틱스 및 제어 연구실. 지금 로봇팔로 물건을 짚는 실험이 한창입니다. 물병을 잡는 것까진 성공. 하지만 옮기는 도중에 그만 툭 떨어져 버리는 게 뭔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죠? 아직은 연구 단계이기도 하고 아까 보셨다시피 저 친구 팔하고 지금 굉장히 흡사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씩 좀 어긋나는 부분들도 아직은 많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더 원활하게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연구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신기한데요. 사람의 동작을 로봇이 그대로 따라하고 있죠. 사람의 움직임에 따라 연동돼 움직이는 일명 퍼시픽 림, 아바타 로봇입니다.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로봇의 구현, 요즘 가장 뜨거운 분야죠. 그래서 실험실 학생들도 다른 과들에 비해서 훨씬 더 많습니다. 쓸 때는 꼈다가 안 쓸 때는 뺐다가 서 있는데 땡겼다 놨다 하면 들어가는 거 있잖아. 37살의 배준범 교수가 이끌고 있는데요. 그 바탕에는 인간을 위한 휴머니즘이 깔려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연구는 재활이 필요한 환자들의 손 기능을 평가를 하고 이 사람이 얼만큼 잘못되어 있는지, 문제가 있는지 이런 손 기능들을 평가를 하고, 그런 평가한 그런 기능들을 바탕으로 해서 손 재활 움직임을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착용형 시스템들을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또 다른 로봇 손의 테스트가 한창입니다. 그지. 가상현실 안에서는 진동을 느끼는 정도가 고작이지만 이 로봇은 가상의 공간에서 일어나는 장애나 힘까지도 직접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 손이 움직일 때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로봇을 연구한다고 해서 공학만 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사람의 동작을 그대로 따라하는 생체 모방 로봇이다 보니 관절의 구조나 움직임 같은 의학적인 지식까지 필요합니다. 바로 이런 점이 이곳 연구원들에게는 오히려 큰 매력이라고 합니다. 회로도 직접 보고 해석해서 만들어 볼 줄도 알아야 되고 해서 전기과적인 지식도 필요하고, 그리고 그 회로 안에 들어가는 제어를 어떻게 프로그래밍 해야 하나를 알아야 돼서 좀 컴퓨터 공학적인 지식도 좀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많은 걸 체험하면서 자기가 원래 전공은 기계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무언가를 좀 더 넣어볼 수 있는
진짜 융합하는 학문이다 보니까 그냥 하나만 파고든다기보다 자기가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도 좀 더 적용해 볼 수 있고 또 저렇게 생각하면 저렇게도 좀 더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틀이 넓어서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가 될 수도 있고 더 재밌게 공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창의력이 폭발한다는 건 당연한 진리. 연구실 내부에 개인 연구 공간이 함께 갖춰져 있어서 연구가 훨씬 더 자유롭습니다. 장난감 가게를 방불케 하는 각종 로봇 캐릭터들. 단순한 장식품 같지만 이들을 로봇 연구로 이끈 1등 공신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그 트랜스포머 영화가 나왔을 때 사실은 유치하다고 볼 생각이 없었는데 보고 나니까 야, 이걸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에 진짜 그런 변신 로봇이 그때는 사실 고등학생, 중학생 때였으니까 네, 막 저런 걸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래서 대학 오면서는 아무래도 아이언맨이라는 영화가 좀 크게 영향을 미쳤겠지만 로봇캅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엣지 오브 투모로우라는 영화를 보면 그렇고 이렇게 사람이 직접 입을 수 있는 로봇들이 더 약간 좀 흥미를 끌더라고요. 아이언맨, 참 많은 사람들을 열광케 한 영화였죠. 수많은 로봇 영화 중에 단연 최고의 캐릭터로 꼽히는데요. 아이언맨의 구현된 수트처럼 입는 로봇을 연구하는 곳이 바로 바이오 로보틱스 및 컨트롤 실험실입니다. 저 물병이에요? 네. 물병도 아이언맨이네. 네. 제가 그 아이언맨 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모은 것을 좀 전시해봤어요. 제 전공에 영향을 많이 준 거죠. 영화가? 네. 어떻게 해요? 이런 웨어러블 로봇 쪽을 한번 연구해보고 싶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또 막 한번 머릿속으로도 구체화해보고 막 그러면서 전공을 정하게 된 것 같아요. 상상하는 것들을 현실로 이뤄내는 일, 짜릿한 일이긴 하지만 상상 이상의 노력이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이제 영화나 이런 것들에서 많이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상상력으로서 자극을 받으시고 그래가지고 상대적으로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게 보이는 건 있는 것 같고 근데 그게 항상 또 좋은 거는 아닌 게 그 이해하기 쉬워서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것도 있긴 있지만 저희들이 하는 것들이 그냥 어떻게 보면 별게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영화에서는 훨씬 더 많은 구현이 이미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아톰 같은 거 옛날에 나온 거고 뭐 터미네이터도 90년대 초반에 나온 거고 아직 그런 거 전혀 구현되어 있지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하는 이런 연구들도 상당히 많은 기술들이 필요하고 노력들이 필요한 건데 상대적으로 실제로 보고 나면은 별거 아니네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좀 모르는 게 있어가지고 그게 좀 영화가 가장 큰 경쟁자죠. 이 특수장갑은 로봇 손과 연결돼 있습니다. 사람이 장갑을 끼고 손을 쥐었다가 펴면 특수장갑이 센서로 감지해서 로봇에게 전달하고요. 로봇이 그대로 따라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개발이 된 상태입니다. 사람의 움직임을 로봇이 그대로 따라하고 로봇이 느끼는 것을 사람에게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꿈 같은 기술들이 이 연구실에서 실제로 이뤄지고 있는 건데요. 바이오 로보틱스 및 제어 연구실에서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재난 현장에서 인류의 생명을 구할 아바타 로봇의 탄생 기대해봐도 되겠죠. 교정에 덩그러니 자리 잡은 이 건물의 정체는 과연 뭔가요? 겉으로 봤을 때는 식물원 같기도 한데요. 4월당, 생각사와 초월의 월자를 써서 4월당. 저 너머의 세상을 꿈꿀 수 있는 과학과 환경기술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일반 대중한테 오픈된 실험실 겸 전시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예. 주말 잘 보내셨어요? 네. 근데 저쪽에 별로 안 자랐더라고요. 네, 교수님 이게 예. 이분이 이곳을 기획한 도시환경공학부 조재원 교수입니다. 예사롭게 보이지 않는 이 화단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부터 해주십니다. 이게 보리싹인데요. 이제 밑에 이제 퇴비를 다른 거를 굉장히 넣어줬거든요. 그래서 한쪽은 퇴비 넣고 한쪽은 우리 이제 바이오 에너지 만들고 난 찌꺼기를 넣은 것인데
똥으로 만든 퇴비가 이게 잘 안 자라요. 그래서 좀 걱정이 돼서 그 말씀드린 거거든요. 똥으로 만든? 예, 똥으로 이제 만든 우리 자연 퇴비. 이 화단은 시작에 불과한데요. 4월 땅에 심장부라 할 수 있는 화장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변기입니다. 이 변기에서 대변을 보면 곧바로 환기팬이 돌면서 대변을 말립니다. 30분가량 지나면 대변이 완전히 건조되는데요. 이 건조된 똥의 쓰임새가 참 다양합니다. 저 통이 미생물 반응조라고 합니다. 저 안에 있는 수천 종의 미생물이 인분가루를 분해하면서 메탄가스와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낸다고 하는군요. 폐기물을 이 안에 이제 반응기 안에 살고 있는 이제 혐기성 미생물들한테 이제 먹이로 줘서 그 먹이로 준 것을 이제 바이오 에너지화 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미생물이 만들어낸 메탄가스는 보일러로 들어가 난방 연료가 되고요. 분리된 이산화탄소는 다시 조류 배양조로 옮겨져서 미세조류의 먹이가 됩니다. 사람도 밥을 먹어야지 얘네들 영양분이 필요하거든요. 그 영양분이 뭐 질소나 N 같은 것이 필요한데 그게 여기 이 반응기에서 나오는 소화여액에 다 들어있어서 그것을 처리함과 동시에 미세조류를 키울 수 있어요. 성장한 미세조류가 바닥에 가라앉으면 압착기를 통해 차량용 연료로도 만들 수 있다는데요. 그야말로 똥의 환골탈태인 셈입니다. 얘네를 키우면 이 미세조류 몸 내에 리피드라고 하는 지질이 있는데 그것을 이용하면 또 바이오 디젤을 만들 수 있어서 또 에너지화 되기도 하는 거죠. 지난 6월 언론에 공개된 장면인데요. 바이오 에너지처럼 실제로 불이 붙습니다. 대변을 실제 연료까지 바꾸는 데는 일주일가량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환경오염의 주범으로만 생각했던 똥의 새로운 변신. 놀랍지 않으세요? 이러니 하루하루 변기 들여다보며 똥 상태를 체크하는 것이 조재원 교수의 주요 일과입니다. 화장실에 걸린 문구도 어째 좀 남다릅니다. 화장실에서는 이제 물을 확 내려버리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예, 그러지 않고 조용하게 놀 수 있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책임 있게. 자연이 만약에 지구가 우리를 보고 있으면 아니 똥 한 번 누면서 참 요란하게 논다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러지 않고 조용하게 논다라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뭐 환경을 보호한다 뭐 이런 너무 큰 의미로 따지지 않고 우리 삶 속에서 조용하지만 책임 있게 나의 배설물을 처리하겠다. 화장실에 어울리지 않는 빨간색 베이커리용 저울과 와인잔. 대체 어디에 쓰려고 놔둔 걸까요? 이것도 이제 우리 예술가들이 이런 전시를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와인잔에 담아가지고 이게 이제 우리가 와인을 마실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냄새를 이렇게 맡고 이렇게 마시잖아요. 그런 것 같이 똥도 뭔가 작품으로서도 가치가 있고 전시로서도 똥의 작품이 될 수 있다라는 면에서 우리 예술가들이 힌트를 줘서 이제 이렇게 만든 거고요. 컵 안에 들어있는 게 똥인가요? 예, 이게 똥입니다. 예. 조재원 교수는 환경 문제의 대부분이 인분에서 발생한다는 점에 착안해서 이 화장실을 만들어냈고요. 인분에 대한 창의적인 발상에 공감한 예술가들의 참여로 이런 벌집 모양의 독특한 구조물이 탄생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이트 중에 하나인 엣지에서는 매년 12월이면 전 세계 싱크탱크들에게 올해의 질문을 던지는데요. 거기에서도 이미 이 화장실에 대한 의중을 밝힌 바가 있다고 합니다. 환경 문제의 주범, 똥에서 희망을 찾은 생태 화장실. 외국의 학자들이나 유수의 언론들에서 큰 관심을 보이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겠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화폐는 이제 그 가치를 금에 두고 있다 해서 이제 지금 현재는 신용 경제로 바뀌었지만 이제 근본이 화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의 그 모든 가치 기준 자체가 우리가 누는 똥으로부터 오면은 어떨까라는 게 똥의 가치가 있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수세식 화장실로 물을 내려버리지 않고 그렇게 되면 이제 물을 아끼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나온 똥을 가지고 나와서 에너지를 만들면 또 그 에너지가 가치가 생기는 거고요.
똥이 돈이 된다고도 하는데요. 대변 무게를 달면 어느 정도의 가치가 되는지를 변환해서 보여주는 스마트폰 앱도 개발된 상태입니다. 대변 무게를 달아 200g당 10꿀을 주는데요. 이 꿀은 연구팀이 만든 새로운 화폐 단위로 10꿀이 3,600원의 가치를 지닌다고 합니다. 4월 땅의 2층입니다. 이곳 역시 환경공학 시스템이 적용됐다고 합니다. 네. 이제 지금 보이는 이 가운데로부터 내려오는 관이 빗물 정화, 이제 옥상에 있는 이제 정원을 통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여과가 이제 1차로 돼서 내려와서 이 물탱크에 모이는 거고요. 이제 그 바깥에 오든지 이제 정원을 넘어서 온다든지 아니면 바깥에 내린 비는 이제 보시는 것 같이 이제 이게 바깥쪽으로 내려와서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빗물 정화를 따로 해가지고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물을 사용하지 않는 화장실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기 위해 실험실 옥상에는 정원을 만들어 빗물을 정화하는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똥의 변신도 이렇게나 화려한데 빗물의 변신쯤은 기본인 거죠. 물이 나오니까 이 물을 받아서 정원을 관리한다든지 이제 텃밭에 물을 주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한낮에 땡볕을 뚫고 건물 옥상에 올라간 학생들. 매일 옥상에 올라 땅의 수분량을 측정하고요. 딱 필요한 만큼의 물을 준다고 합니다. 과학도다운 화초관리법이죠. 옥상 같은 경우는요. 오염물질이 엄청 많이 나오고 그리고 빗물량이 엄청 많이 나와요. 상대적으로. 근데 옥상 녹화의 경우는 많이 상당한 물량을 감소할 수 있고 그리고 특히 오염물질도 제거 효과가 높고요. 특히 중금속 같은 경우는 많이 흡착해서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저희 그 실생활에 더 도움이 많이 되고. 도시환경공학부의 또 다른 실험실입니다. 4월 땅에서 실험된 데이터들을 가지고 연구하는 공간이죠. 연구 대상 자체가 워낙 독특하다 보니 나와 있는 데이터들도 없고 해서 더 어려운 연구라고 합니다. 이 액체는 4월 땅에서 만들어진 퇴비에서 추출한 유기물입니다. 흙이 농업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땅의 힘, 즉 땅심이 주요한데요. 그 땅심의 핵심이 되는 게 바로 이 유기물들입니다. 어감도 그렇고 냄새도 나는 똥을 연구하는 공학도들. 재미있는 에피소드들도 많을 것 같죠? 저희 아버지가 일단 배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해수 처리장 같은 데서도 일하셔갖고 아버지도 막 직접 똥을 만져봤다고 이런 말도 하셔서 부녀 간의 대화도 재밌긴 해요. 한낮에 땡볕 아래 쪼그려 앉은 두 학생. 연구실도 아닌 곳에서 불편한 자세로 뭘 들여다보고 있는 건가요? 자세히 보니 연꽃잎인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연꽃의 초소수 표면이라고, 초소수 특성이라고 해서 이 물방울이 스며들지 않고 자연스럽게 미끄러져 가듯이 이런 특성을 제가 연구를 하거든요. 이 학생이 말한 소수성은 물과 섞이지 않는 물을 튕겨내는 성질을 말하는 건데요. 연잎의 표면은 이러한 초소수성 때문에 생체 모방공학의 대표적인 소재가 됐습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종이를 꺼내 물 위에 띄우는데요. 물에 닿기만 해도 젖어야 할 종이가 젖지 않고 있죠. 그냥 일반 종이는 아닌가 봅니다. 신기하다. 네. 이거 뭐예요? 예? 이거 말씀이십니까? 예. 이거는 실제 저희가 이제 연꽃의 특성, 연꽃의 그 모양을 따라해서 직접 이제 저희 손으로 만든 가짜 연잎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모사 연잎. 자연 구조물들은 모두가 나름의 독특한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 기능을 공학에 접목해서 신소재를 만들어내는 것이 생체 모방과학 기술의 핵심입니다. 거미를 흉내내서 슈퍼히어로가 된 스파이더맨도 어떻게 보면 생체 모방공학의 결과물인데요. 스파이더맨이 생명공학의 결과라면 이 연꽃잎은 기계공학을 기반으로 자연을 모방한 거죠. 이런 연잎의 초소수 특성을 저희가 모사를 할 수 있으면 그 위에 먼지라든가 또는 오물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케첩 같은 걸 뿌려도 그런 게 전혀 묻지 않고 흙탕물도 전혀 묻지가 않죠.
이런 연꽃잎 기술은 오염물질이 묻지 않는 섬유, 성에가 끼지 않는 유리 등 그 활용도가 무궁무진합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구나. 유리는 왜 원료는 거예요? 아, 유리의 경우에는 이제 정말 유리 경우 친수라고 해서 물이랑 친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표면 위에서 물방울이 이렇게 동그랗게 젖거나 맺히지 않는데, 유리의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완전히 물이 맺혀가지고 떨어져 나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연잎이랑은 정반대의 특성을 가졌다고 해야 하나? 또 못하나? 이거 봐, 이거 신기하다 이거. 땡볕 아래 연꽃잎 하나를 놓고 이렇게 오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공학도들. 그들의 어린 시절이 어땠을지 상상이 갑니다. 아, 이게 표면 장력. 아, 그래서 안 튀고 이 안으로 물이 스며들어서 지금 움직이나 보다. 그러니까 아래 유리는 젖어 있는 거지. 한쪽은 조소수고. 그래서 워터 슬라이드가 되는 거야. 근데 또 지금 안 움직이네. 완전 젖어서 그런 거야. 아이, 몰라, 뭐 나중에 빼겠지 뭐. 아저씨께서. 근데 방금 신기하다 이거. 이제 연잎과 함께하는 놀이가 끝이 났나 봅니다. 다리에 쥐는 나지 않았나 모르겠네요. 너무 오래 쪼그려 앉았다. 이번에는 자연이 아닌 진짜 연구실입니다. 두 학생을 따라 들어온 곳은 기계 및 원자력 공학부의 연구실입니다. 들어오자마자 광학 현미경으로 연꽃잎의 나노 구조를 들여다보는데요. 이 현미경은 대상을 무려 1000배까지 확대해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실제 연꽃잎을 자세히 보면은 이런 식으로 모양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10마이크로라고 하면 이 솟은 게 한 10마이크로라고 하는데, 10마이크로면은 머리카락 두께 10분의 1이거든요. 이런 털이 이제, 그래서 털 때문에 이제 물방울이 굴러다니게 되는 거죠. 저희가 그래서 이제 이런 털 같은 모양을 만드는 게 저희가 하는 실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꽃잎 표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돌기가 무수히 나 있습니다. 이 덕분에 물방울과 이 바닥면의 각도가 150도 이상인데요. 일반적으로 60도보다 크면 물을 튕겨내는 성질, 즉 소수성이 크다고 합니다. 전자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니까 연꽃잎의 마이크로한 세계가 화면에 그대로 드러나는군요.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고, 이번에는 좀 더 진화된 실험입니다. 마치 손으로 물방울을 잡아서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물방울 형태가 동그랗게 살아있는 게 신기하네요. 이 필러 위에 물방울을 올려놓고 제가 자석으로 이 필러들을 움직였을 때 물방울이 그 굴곡에 따라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 부분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연잎을 모방해서 만든 일종의 섬유인데요. 이 섬유 위에서는 물방울이 저렇게 살아 움직이는 듯한 거죠. 유니스트에는 유난히 젊은 교수들이 많은데요. 동안 페이스를 자랑하며 걸어오는 저분이 바로 이 실험실의 지도 교수인 정훈이 교수입니다. 성모 직경이 어떻게 되니? 5마이크로. 5마이크로? 좀 상대적으로 작네. 교수님, 이 실험실은 어떤 걸 연구하는 거예요? 저희 실험실은 주로 이제 자연에 이제 신기한 기능을 가진 그런 생명체들이 많은데요. 그게 뭐 동물이 될 수도 있고 식물 같은 게 될 수도 있는 건데, 사실 저희 사람들이 만든 그런 기술이 아닌 독특한 어떤 기술, 그 자연만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연구해가지고 이제 기계공학의 정밀 가공 기술을 이용해서 그걸 재현해내는 그런 연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생체 모방공학은 자연이 가진 신기한 기능을 인공적으로 구현하는 방법을 연구합니다. 그래서 모든 자연 생명체가 다 연구 대상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작은 도마뱀은 개코 도마뱀입니다. 이 연구실에서 개코 도마뱀의 어떤 성질을 연구하는 걸까요? 개코 도마뱀은 어떤 벽에도 잘 달라붙는 성질이 있다고 하는데요. 미끄러운 유리판을 프로 암벽 등반가처럼 거침없이 오르는 개코 도마뱀의 그 비밀, 바로 발바닥에 있습니다.
개코 도마뱀의 신기한 능력을 궁금히 여긴 과학자들이 발바닥을 자세히 살펴봤더니 발끝에 달린 나노미터 크기의 작은 선모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선모 끝에 주걱같이 생긴 구조가 접착력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건 두 물체가 닿으면 그 사이에서 생기는 아주 보편적인 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표면에 잘 붙을 수가 있고요. 또 다른 큰 장점으로는 이제 무한정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제 우리가 쓰는 이제 테이프 같은 경우에는 몇 번 쓰다 보면 먼지가 붙어서 이제 접착력이 점점 떨어지지만 이러한 분자간 인력을 이용할 경우에는 끈적한 물질을 사용하는 원리가 아니고 이제 분자간 인력을 이용하는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붙였다 뗐다를 거의 무한정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소재가 개코 도마뱀의 발바닥을 연구한 결과물입니다. 이게 이제 실제 도마뱀 발바닥을 모자에서 만든 개코 테이프거든요. 이게 그래서 개코 테이프를 잘라서 저희가 만든 개코 발바닥 이렇게 만들어서 이걸로 뭐 어떤 걸 들어 올릴 수 있나 뭐 이런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유리라든가 연구 자체가 재미있기도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실제 산업이나 생활에 적용하는 겁니다. 뗐다 붙였다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뭐 테이프랑 다르게 뭐 끈적끈적하지도 않고 실제로 뭐 도마뱀 발바닥이랑 거의 같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냥 뭐 계속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코 도마뱀의 발바닥에는 50에서 100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선모가 촘촘히 나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 몸무게를 버틸 수 있는 접착력의 근원인데요. 이 소재가 바로 그 발바닥을 모방한 것입니다. 정확히 접착력을 측정할 수 있는 뭐 저희 기계가 있긴 한데 실제 물건을 드는 데는 이제 뭐 사람 손의 흔들림이라든가 뭐 그런 움직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실제 물건을 옮겨보는 것도 중요한 실험 중에 하나죠. 실제로 이 개코 도마뱀 테이프는 반도체 공장에서 활용 중이라고 합니다. 기존에는 반도체를 기계가 물리적으로 잡고 있어서 자칫 기판에 균열이 생길 수 있었는데요. 도마뱀 테이프를 사용하고 나서는 이런 위험이 사라졌습니다. 연구실에서의 일상은 생각보다 훨씬 다양합니다. 작은 종지에 뭔가를 만들고 있는데요. 무슨 새로운 실험인가요? 네, 실험이 아니라 개코 도마뱀의 식사 준비였군요. 아직 어린 개체라 아기에게 분유를 먹이듯 저렇게 하루 2번씩 먹여줘야 한다고 합니다. 일반 애완동물을 키우는 거하고 좀 다르죠? 네, 얘네가 온도 이런 습도 이런 거에 까다로워가지고 신경을 많이 써줘요. 생물 실험에 쓰는 게 아니라 정말 이 행동을 관찰하고자 키우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애정을 가지고 키울 수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물의 행동과 생김새 등을 모방해서 첨단 기술을 만들어내는 생체 모방공학은 미래 세계를 먹여 살릴 10대 기술 가운데 하나로 손꼽힙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연구원들의 자긍심은 높습니다. 뭔가 항상 똑같은 실험을 뭐 똑같은 장비를 가지고 뭐 그런 걸 하게 되니까 쉽게 뭐 슬럼프가 온다거나 자기 삶에도 좀 연구나 이런 게 좀 지루해진다던가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뭔가를 만들고 뭔가를 관찰하고 뭔가를 만들고 이제 그 제가 만든 게 실제로 작동을 하나 안 하나 이걸 제 눈으로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뭐 훨씬 동기부여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곳은 생명과학부의 실험 연구실입니다. 모든 생물학 분야 그리고 생물학적 현상에 대한 연구를 하는 곳인데요. 궁극적으로는 인류의 건강 증진이라는 엄청난 사명을 가진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는 발생학 연구실입니다. 발생학 연구실? 예.
주로 뭘 연구하시는 거예요? 네, 저희 실험실은 얼굴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얼굴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요? 귀가 솔깃해지는데요. 그런데 얼굴을 연구한다더니 수족관 같은 이곳에는 대체 왜 온 건가요? 이게 실험용 개구리입니다. 개구리요? 네. 사람 얼굴 연구한다고 하죠. 네, 그렇죠. 근데 사람을 가지고 연구는 못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과 좀 비슷하고 실험하기 편한 그런 동물 중에 이 개구리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던 토종 개구리와는 모습이 많이 다르죠. 발생학 연구에 주로 쓰이는 발톱 개구리라고 합니다. 보통 동물들이 알을 한 번 낳고 1년을 기다리잖아요. 그러니까 연구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개구리가 유럽 쪽에서 임신 테스트용으로 쓰였어요. 사람의 호르몬을 넣으면 알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임산부의 소변을 넣으면 알을 낳거든요. 그렇죠. 신기하죠. 근데 발생학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알을 내가 원할 때 얻을 수 있다고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그때부터 연구 실험 동물로 쓰게 된 겁니다. 실험용 동물이라고 하면 쥐를 가장 먼저 떠올리는데요. 개구리의 경우 사람과 유전자가 85% 이상이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생학에서 발톱 개구리를 실험용으로 사용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과학 해부 시간에 우리에게 제일 처음 속을 열어보인 동물도 개구리였네요. 문을 열면 이제 달라고 이제 점프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뭔가 적응이 됐지, 이 친구는. 또 밥 주는 사람은 또 알아서 그런지 이게 누가 익숙한 사람이 오면 밥 주는 줄 알고 더 막 약간 더 활동력이 더 많아지거든요. 이제부터 뭔가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이 되려나 봅니다. 전날 호르몬 주사를 놓은 개구리에게서 알을 짜내는데요. 이것이 연구의 첫 과정입니다. 개구리가 체외 수정을 하니까 이렇게 알을 짠 후에 미리 꺼내놓은 이제 수컷의 정소를 일정 양만큼 이제 갈아가지고 뿌려주기만 하면 이 친구들이 수정을 하거든요. 개구리 알에 정소를 삽입해 인위적으로 수정을 시켜주는 겁니다. 좀 더 곱게 하려고 수컷의 정소의 컨디션에 따라서 이게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저희가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흰 부분이랑 검은 부분이 막 불규칙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수정이 되면 이제 검은 색소들이 위쪽으로 올라오면서 회전을 하면서 이제 수정이 되는 것을 저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개구리 알이 수정해서 부화하기까지는 3, 4일 정도가 걸리는데요. 15분 정도 경과되면 저렇게 까맣게 수정된 상태를 눈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성장과 관련된 유전자를 수정된 배아에 넣어줘야 하는데요. 과정이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1mm도 안 되는 둥근 모양의 알. 그 중에서도 유전자가 잘 들어갈 수 있는 특별한 부위를 찾아서 바늘을 찔러 넣어야 합니다. 여기가 이제 이쪽으로 반을 나누는 세포가 이제 원래는 세포 하나였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2세포기가 되는 거거든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 뒤에 관이 있어요. 이 튜브인데 여기에 여기 유전자를 주입해서 이 뾰족한 부분을 이용해서 이 올챙이에 집어넣는 과정을 할 겁니다. 네. 1mm 정도 배아에 0.1mm의 바늘을 꽂아 유전자를 주입해주는 과정입니다. 네, 이 바늘이 굉장히 얇아서요. 좀 사실 좀 위험하긴 한데 이게 손가락이나 이런 게 꽂혀도 사실 눈에 보이지도 않거든요. 그 정도로 미세하고 조그맣기 때문에 조절만 잘한다면 흉터 없이 네, 이 올챙이 표면에 네, 유전자를 잘 주입할 수 있습니다. 그 왼손으로는 이 올챙이 알을 굴려주는 역할이고요. 오른손으로는 이제 바늘을 이렇게 앵글을 굴려가면서 주입을 잘 하시면 잘 들어가거든요. 긴장되겠네요. 근데 처음에는 할 때마다 막 터트려가지고요.
이것도 미세해서 막 꽂히거든요. 잘 못 불려서 막 터트리기도 그랬는데 지금은 뭐 워낙 많이 해서 그런지 네, 카메라 앞이라서 긴장되긴 한데 꽂은 다음에 한번 눌러주고 집중을 요하는 정밀한 작업이라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연차가 있는 베테랑 연구원에게만 주어지는 특명입니다. 아이고 카메라에서 저희 연구실에서 가장 손을 많이 타는 실험이 이렇게 개구리 알에 뭔가를 넣는 인젝션 실험입니다. 네. 보통 알이 한 1mm 정도 돼서 다른 그 실험 동물보다 편하긴 한데요. 그래도 숙달이 된 학생들만 할 수 있는 뭐 이런 기술입니다. 커피를 많이 마신다거나 전날 과음을 하면 다음 날은 인젝션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맞죠? 네. 네. 주입 과정에서 어떤 유전자가 망가졌느냐에 따라 올챙이들도 다양한 형태로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사람의 머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상당히 뭔가 이렇게 많이 바뀌는데 이렇게 머리가 만들어지는 그리고 얼굴이 만들어지는 과정들에 대한 연구들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 개구리 같은 경우는 유전자가 이렇게 잘못됐을 경우에 더 많이 발현됐을 경우에 이게 원래 정상적인데 이렇게 더 한 1.5배 정도 커지는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게 이제 정상적인 머리입니다. 이게 눈이 있고 여기 뇌가 있고 이 앞쪽에 코랑 입이 있는데 유전자가 잘못됐을 경우에 이렇게 아주 심각하게 망가진 케이스고요. 아니면 어떤 눈이나 뇌나 코랑 다 있는데 형태가 완전히 망가져 있는 형태죠.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얼굴을 만드는 뼈들의 이상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눈이 하나 없어진 케이스도 있고요. 배아가 올챙이로 자라는 과정인데요. 왼쪽이 정상 올챙이고요. 오른쪽이 유전자 이상으로 머리가 둘이 된 경우입니다. 살짝 잔인한 듯하지만 사람의 유전 질환의 20%가 얼굴의 형태적 이상을 초래하는 것이라 꼭 필요한 연구라는군요. 실험이 끝나면 이번엔 분석 차례입니다. 발톱개구리로 얼굴 유전자를 연구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이곳이 유일한데요. 이런 실험으로 얻은 데이터들은 분석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생명과학도 세부적으로는 생명과학 분야와 생명공학 분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 둘이 접목돼 함께 협업을 하는 거죠. 요즘 대중문화나 패션계에서 유행하는 일종의 콜라보레이션이라 할 수 있겠죠. 저는 분석을 하는데 개구리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요. 박태조 선생님은 개구리 데이터를 만드시는 거죠. 분석하고 만들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분석을 하는 쪽에 개구리 쪽 분석도 하고 뭐 사람도 분석하고 분석 쪽은 이제 여러 가지를 다 하는데 실험 쪽은 그냥 개구리 쪽만 하고 있고요. 이곳의 아이디어의 핵심은 자유와 협동입니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이 함께 일할 때 혼자서는 생각할 수 없던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죠. 이거는 바로 어떻게 보면 서로 다른데 같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은 한 학부에 통합이 돼 있으니까 융합 연구를 하기에 좋습니다. 네. 실험하는 것도 실험 테크닉을 만드신 분은 또 화학과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화학과에 계신 분 그 실험 기술을 가져와서 저희는 이제 그 생물학적인 실험을 하고 그런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고 이제 하나의 이제 스트림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다른 학교보다 저희 학교가 지금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죠. 그런 거를 이제 쉽게 다양한 분야를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고 또 그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같이 연구를 하시고자 하는 마인드가 또 다 가지고 계셔가지고. 강의실을 채우는 이 소리, 뭔가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인 것 같죠? 단순한 발표는 아니고요. 4년간 매해 2,500만 원의 장학금이 지원되는 중요한 발표가 바로 하루 앞으로 다가온 겁니다. 그 발표를 앞두고 미리 사전 점검차 연구실 동료는 물론 교수님들까지 모두 참여했습니다. 이 실험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질문하고 답변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안 됩니다. 수정에 대한 조언도 있지만 날카로운 지적도 이어집니다. 모르고 방향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럼 듣는 사람은 더 방향을 잃어버리게 돼 있습니다. 본인의 것을 발표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안 들어요. 본인이 되게 그 액티브한 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게 좀 좋아요. 근데 그 말하는 톤이 계속 그렇게 급하면 전반적으로 이미지가 안 좋아요.
시간이 정말 촉박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준비를 많이 못했어요? 준비도 그렇게 많이는 못했고 그냥 제가 원래 이런 거 좀 자신이 없어가지고. 내일 발표 아니에요? 네, 내일 발표인데 뭐 내일은 좀 더 잘해지지 않을까요? 오늘 연습하면. 그럼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다시 찾은 4월 땅. 늘 붐비던 곳이 오늘은 문을 닫았군요.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화장실부터 에너지 만드는 것을 실시간으로 이제 바이오 에너지가 나오면 그것을 가스로 받아가지고 바깥에 있는 분들이 이제 이 공간이 마치 이제 숨을 쉬고 있는 것처럼 에너지를 만들고 있다라는 하나의 표현을 예술적으로 이 벽면에다 하려고 하는 그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작품을 만들게 됩니다. 과학과 예술의 접목이라는 4월 땅에 이젠 미디어 아트까지 더해지는 셈입니다. 예술이 과학으로, 과학이 예술로 되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과학예술 실험실인 거죠. 과학기술과 자연미술, 디자인, 그리고 미디어 아트가 만났을 때 그 모습이 참 궁금해지는데요. 와우, 마치 백남준의 비디오 아트를 보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도 신기한지 예술작품 같은 4월 땅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습니다. 그 에너지가 나오는 그 부분을 센서를 달아서 바깥에서도 에너지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이제 표현하는 미디어 아트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나무가 이렇게 자라는 것 같이 에너지가 많이 나올 때는 이제 잎이 좀 무성하게 자라고요. 에너지가 좀 적게 나올 때는 조금 앙상하게 표현해서 바깥에서도 이제 마치 저 공간이 에너지를 가지고 숨을 쉬는 것 같이 표현을 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연과 인간, 그리고 예술이 결합된 가치가 이미지로 표현되는 공간인데요. 화장실의 새로운 대안인 4월 땅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사람들에게 미디어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길이길이 유니스트의 명물로 남을 것 같지요? 긴 여름, 해도 다 저문 늦은 시각. 하지만 유니스트 연구실의 불은 꺼질 줄을 모릅니다. 개구리 연구실에서 만난 박태주 교수님도 아직 퇴근 전이시군요. 네, 앉아서 하면 건강에도 안 좋고 그렇다고 그래서 높이 올려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수들이 앉아서 일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허리도 안 좋으시고 그런다고 그래서 다들 이제 서서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렇게 서서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기다릴 가족들 생각도 나지만 신생학교인 이곳에서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꾸준히 연구 성과를 내야 하기 때문에 이른 퇴근은 반납한 지 오래입니다. 빠르지 않나요? 학생들보다는? 저희 학교 교수님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들 오늘은 좀 일이 있으신 분들이 계셔서 좀 일찍 가셨는데 대부분들 한 9시, 10시까지 정도는 일을 하십니다. 특히나 기초과학 분야인 발생학은 비인기 학과인데다 관심이 적은 편이라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군요. 지금 있는 연구비로는 좀 부족하거든요. 사실 대학원생들 그 인건비나 이런 재료비나 이런 것도 할 때 1년에 들어가는 연구비가 상당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기초과학 분야의 연구비가 넉넉치가 않아서 계속 트라이를 해야 됩니다. 교수님의 사정이 이러니 학생들의 사정은 안 봐도 벌써 짐작이 가긴 합니다. 몇 시에요? 저희는 저희 지금 퇴근 시간이 없어요. 네. 퇴근 시간이 없어요? 네. 저희는 학생이라서요. 근데 직원이 아니니까 아무래도 일과 시간은 모든 자기 일이 끝났을 때 퇴근을 합니다. 자기 일은 어디까지 일해요? 이제 실험을 시작하면 사실 끊기가 대부분 힘들거든요. 그래서 실험이 끝나는 시간에 대부분 자기 일과가 끝나는 시간이고요. 실험 외적으로도 이제 미팅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많아서 논문을 읽는다든지 해서 미팅 준비를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하긴 연구라는 게 끝이 있긴 할까요? 어차피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전혀 모르는 일을 하는 것이라 일의 끝 역시 전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실험이 끝났다고 해서 일과까지 끝나는 건 아닙니다. 실험한 내용을 정리하는 건 기본 중의 기본이고요. 실험 결과를 놓고 교수님들과의 미팅에 학회 발표 준비까지 연구원들의 일과는 끝이 없습니다. 10시를 훌쩍 넘긴 시각. 송은경 연구원은 학회 발표 준비로 여념이 없습니다. 전통 있는 학회에서 발표할 기회가 생겼다고 합니다. 제가 하는 실험에서 뭔가 하나씩 결과물이 나오면 아, 내가 좀 뭔가는 하고 있구나라는 그냥 안도감? 약간 그런 거는 좀 들어가지고요. 좀 그때마다는 좀 보상을 받는 느낌은 있지만 많이 들죠. 후회도 많이 하고. 근데 네, 후회를 덮을 만큼의 결과를 얻으면 이제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다른 학문에 비해서 많이 어려워요? 아무래도 네, 발생이라는 게 아직까지 밝혀진 게 많이 없어서 그거를 찾는 즐거움은 있지만 그 찾는 과정에서 실패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실패가 높을수록 뭔가 찾으면 그만큼의 좀 더 기쁨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삶은 곧잘 항해나 표류에 빗대어지곤 합니다. 첫 번째 항해에서 마지막 도착이 어떨지를 쉽게 짐작할 수 없기 때문일 테죠. 가설은 자주 빗나가고 실험은 항상 성공하지 않으며 과학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연구를 놓을 수 없는 건 과학에 기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분야는 달라도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논리로 가장 치밀한 감성을 담은 연구. 이들이 만들어갈 온기 품은 과학이 열어줄 새로운 세상을 기대해 봅니다.